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안산을 김현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인 기쁨 8년 만에 다시 국회로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지역구라고 들었고요. 네. 네, 다시 당선됐을 때 느낌이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9대 국회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16년도에 이제 공천을 못 받고 20년도에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번에는 그때 경선했던 국회의원하고 옆 동네 국회의원하고 같이 경선을 2번 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경선 했습니다. 기간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경선 기간 동안 경쟁도 하다가 나중에는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 또 품에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저희가 안산이 4개 지역구였는데 3개로 줄어들어서 상록 갑을, 단원 갑을 해서 상록 을하고 단원 을이 합쳐서 안산시 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3선을 도전하는 국회의원하고 재선을 도전하는 국회의원 2분하고 같이 이제 경선을 했고 재선에 도전했던 고영인 의원은 박해철 전략공천 그 지역에서 이제 지지선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고 반면에 저는 사실은 형식적인 지지선언은 있었으나 함께 서지는 못했습니다, 무대에.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 해결이 안 돼서 숙제로 남아 있고요. 사실 현역 국회의원 2분하고 경선을 한 거라서 되게 이제 어려웠는데 다만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언론 특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 언론개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안산 시민의 기대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본선에서는 대략 한 2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다 안산시 의뢰 9개 동인데 시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그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공천을 받았을 때와 당선이 됐을 때 주변 분들을 만나보면 얘기도 좀 다르고 기대도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 오늘도 최상병 문제가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제2 요구를 대통령이 했는데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는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명품백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그러니까 이채 양명주 5가지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22대 국회에서 다뤄달라는 것하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끌려가는 이런 소위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규탄,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이었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런 요청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효능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매일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뒤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바로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좀 이어가면 앞으로 야당들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야 5당, 6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외투쟁도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국회 계단에서 야 6당과 함께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행동에서 함께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5일 날 함께 집회를 하는데 결국은 28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18명의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3분의 2가 넘는 숫자로 재의결이 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28일 날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22대에서 가장 신속하게 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국민과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선 당선인들이 오늘 저녁에도 집회를 통해서 이 무도함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역구 얘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안산의 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자리 필요한 거 안산에 더구나 뭐 교육 거기다 교통 인프라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안산이 사실은 74만 명이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근 한 10년 사이에 벌어지면서 생기면서 인구가 주변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한 10만 명이 줄었는데요. 60한 5만 명 가량 되는 안산 시민들이 주거복지, 교통복지,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신안산선을 계속 이제 그 건설 중인데요. 이 부분도 제때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변 도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안산시 국회의원 세 분하고 안산시장, 경기도지사, 중앙정부랑 협력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오고 가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일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해서 좀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그러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좀 없어야 되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면 더 좋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출생 대책도 지역구 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구 차원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총선에서 예. 돌봄 시스템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부 지원금도 늘리고 그래서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사실 안산은 이제 다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주민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투표권이 없는데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그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대략 한 74만에서 75만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시스템에 구축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그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이제 당 정책위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함께 정부와 논의를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분포를 하고 네. 있잖아요. 항아리형 뭐 사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 중에 준비 안 된 채로 노후를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안산은 한 14%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다는 통계치가 있고 대한민국이 대략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5일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자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쓸쓸히 노후를 맞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주변 환경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주택 문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과 연계해서 정치권이 얼마만큼 이런 어른들이 좀 좋은 일자리,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와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더 중앙 쪽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고초도 겪긴 하셨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상황실장도 맡으셨고 쭉 함께 해 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사고 이런 사회적 참사가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사고 대처도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이런 진단들이 많거든요. 사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올해로서 10주기를 맞이합니다. 2015년도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서 기억과 기록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첫 삽을 뜨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희 안산시 정치인과 그다음에 시장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첫 번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도 대형 참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보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느냐가 그 이후의 사건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오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그때 당시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함께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오송 참사나 아니면은 그 앞서 얘기했던 최혜병
특검까지 포함해서 세월호 문제 다 해서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전문 분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5기 방통위원이셨고 네. 방통위 문제 특히 2인 체제로 운영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네. 지금도 여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쫓겨났고요. 그 이후로 저희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명,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 이 2명이서 지금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YTN 민영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TBS 조례가 폐지돼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도 안 된 이 문제도 지금 등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심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어쨌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특히 곧 MBC와 KBS 이사 선임 문제가 있는데 현재처럼 독임제,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 기구처럼 장착한 형태로 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야당의 대의성을 반영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애초에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는 결정은 사실은 위원회 가능성도 높고 불법한 직권남용의 소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29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방송사에 대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포함하고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상임위에는 과방위, 여기에 방송 관련된 부분이 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법안들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예, 방통위 설치법에서 지금처럼 2인으로 의결하는 것을 법제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깊이 재척 사유가 되는 상임위원이 빠졌을 때도 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4인 이상으로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야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강제시켜내는 법으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은 위원장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직무대행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탄핵의 범위를 좀 넓혀서 국민과 방송의 공적 책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통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좀 촘촘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무너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평화 위기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안산시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덥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국회의원과 국민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안산을 민주당 김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